나 아니야. 그렇다면 유럽 최초로 초콜릿을 맛본 스페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우 써.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네, 이 아스테카로부터 이들에게 전해진 초콜릿 음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줄리안 씨, 이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카카오의 맛을 얼마나 싫어했던 거예요? 아빠 봤을 때 지원 형의 반응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이거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일단 싶겠지. 색깔 막 진하고 맛도 쓰고 그리고 약간 잘못 오는 거 맞나 할 정도로 그랬던 반응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다는데 이거는 인간이 먹을 거 아니라 돼지나 먹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돼지도 약간 돼지도 안 먹어요, 이거 주면. 교수님 어쨌든 이렇게 유럽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 안 좋고 뭐 이렇게 첫인상이 너무나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초콜릿에 빠지게 된 겁니까? 이거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이 유럽인들이 이렇게 초콜릿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건 초콜릿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설탕? 설탕. 사탕수수. 달달한 거. 설탕 네, 바로 기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설탕입니다. 설탕이지. 이 노예무역을 통해 이미 유럽에 들어온 설탕은 왕족이나 귀족이 즐기는 사치품이었는데요. 당시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초콜릿 음료에 설탕을 첨가하면서 쓰기만 했던 이 초콜릿 음료가 달콤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진짜 환상의 조합이죠. 카카오와 설탕. 그래서 이 달콤해진 이 초콜릿 음료에 스페인 왕족들은 급기야 열광하게 됐고요. 이내 스페인 궁정의 대표적인 이 사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이 식민지 삼은 이 스페인 왕실의 이 보호 아래 이 초콜릿 음료를 100년 가까이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을 때 유럽 전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 초콜릿 음료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이 열풍의 시초가 된 것은 바로 스페인 공주의 결혼이었습니다. 1615년 스페인의 공주 아느 도트리시가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결혼하면서 초콜릿 음료를 혼수품으로 가져간 건데요. 어떻게 혼수가 초콜릿이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이후 초콜릿 음료는 프랑스 궁전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아 초콜릿 네. 마시고 있는가 봐요. 이 그림은 이 프랑스 귀족들이 초콜릿 음료를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와. 17일, 18세기 대부분의 이 상류층 초상화에는 이처럼 초콜릿 음료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초콜릿 음료의 가격은 상당했는데요. 바로 빵 15개를 살 수 있을 만큼 초콜릿 음료의 값은 꽤 비쌌다고 합니다. 와. 이처럼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이었던 이 초콜릿은 귀족들 사이에서 이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며 급속히 이렇게 확산되는데요. 바로 초콜릿 음료가 또 약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초콜릿 음료가 최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이 프랑스에서는 주로 아침에 침대에서 초콜릿 음료를 마셨습니다. 아침에 딱 그래서 침대에서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니 이제 이 프랑스 귀족들은 초콜릿 음료가 성적 흥분을 시켜주는 최음제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 같은 애들은 난 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루이강 씨, 이 초콜릿에 정말 최음제 효과가 따로 있다고요? 초콜릿에 들어있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이제 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도파민이 나오고 그 도파민이 이제 맥박스로 올려가지고 마치 사랑하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방금 약간 흥분됐거든요. 진짜로? 네, 약간 뭐 기분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약간 잠 깨는 느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호텔 휴양지나 이런 데 호텔 가면은 침실에 꼭 초콜릿 하나 올려놓잖아요. 맞아 있어요. 나 동남아 호텔 가면 항상 있어. 그러니까. 네, 이런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초콜릿 음료가 성적 능력을 확 강화시켜준다는 이런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성이 남자에게 초콜릿 음료를 대접하고 있죠. 네네. 근데 뭐 저렇게 야릇하게 대접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눈빛이 그냥 뭐 유혹하는, 플러팅하는 눈빛. 빨리 먹어. 이거잖아. 한 빨리 잔해. 먹어. 빨리 한 잔 해. 이 아래에 적힌 이 글이 무엇인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줄래요? 여기 저 먼 서쪽에서 온 음료를 마시세요. 은밀한 사랑에는 최고죠.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몸을 새롭게 할 거예요. 내 사랑 어서 마셔요. 그럼 나도 마실 테니 내 마음을 담아 당신께 드려요. 먼 훗날 우리의 자손도 봐야 하니까요. 진짜 웃겨. 와. 자손을 봐야 된대. 들어보니 어떠세요? 섬뜩한데요? 아, 무섭다, 무서워. 너무 섬뜩한데요? 네, 초콜릿 음료가 이렇게 성적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늦은 나이에 자손을 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약으로 또 권장되기도 했죠. 초콜릿 음료가 이렇게 최음제 정력제 역할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 초콜릿 음료 열풍은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초콜릿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왠지 그 재배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바로 스페인이 식민지로 삼고 카카오 재배지를 만들었던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메소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수록 일을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때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들의 이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항하면 산채로 불태우거나 내장을 가르기도 했고요. 사람을 개의 먹이로 주거나 긴 나무 꼬챙이에 끼우기도 했죠. 이처럼 원주민들의 피눈물 위에 유럽의 초콜릿 문화는 점점 더 달콤하게 꽃피워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원주민의 이런 희생의 대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음료를 찾게 되자 19세기 후반 음료로만 즐기던 초콜릿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네모난 형태의 초콜릿이 탄생한 겁니다. 아, 드디어 나왔구나.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47년 한 영국인이 카카오 가루를 단단하게 성형하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렇게 판형 초콜릿이 최초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줄리안 씨 최초의 판형 초콜릿 반응이 어땠어요? 최초 나오는 이제 판형 초콜릿은 나오자마자 이제 먹는 달콤한 초콜릿이라는 이름 부르게 되면서 1849년도에 버닝엄에서 박람회에서 처음 선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출품과 함께 나왔던 그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합니다. 와 그렇겠지. 콩고에 닥친 이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려면요. 우선 한 인물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바로 하얀 악마라고 불리는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하얀. 이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의 왕이 된 1865년은 서구 열강들의 이런 식민지의 어떤 정복력이 절정에 이르던 때였는데요. 레오폴드 2세는 당시 독립한 지 37년도 안 된 벨기에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아니 이런 강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식민지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오폴드 2세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콩고였죠. 여기엔 레오폴드 2세의 계략이 숨어 있었는데요. 뭐죠? 바로 콩고가 벨기에 정부 소유의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개인 사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 에? 개인 사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 에? 그게 돼? 개인 사유지? 아니 그 개인이 한 나라를 사유지로 삼는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레오폴드 2세가
야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회에서는 식민지 삼을 때도 비용도 들고 위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진 나라 왕 되려면 무조건 식민지사 되겠다는 그 꿈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인사 유지가 됐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콩고를 수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요. 이때 레오폴드 2세가 가장 눈독을 들였던 특산품은 고무와 상아였습니다. 네, 고무. 상하요? 예. 코끼리? 그렇죠. 그 코끼리의 이 상아, 이거는 당시 이 당구공이나 피아노 건반에 쓰이는 사치품이었고, 그럼 코끼리 또 그렇죠. 사과 다 잘라. 네. 그리고 이제 고무는 뭐 자전거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이게 발달하면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이 수탈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이 벨기에는 15세기부터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 비해 일찍 초콜릿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도 중요한 수탈 대상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레오폴드는 아침마다 초콜릿 디저트를 10개씩 먹거나 하루에 핫초코를 1.6리터나 마실 정도로 초콜릿을 엄청 좋아했어요. 건강에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인데? 근데 교수님 이제 갑자기 벨기에가 콩고를 통치하게 된 거거든요. 네. 콩고인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그래서 이 벨기에인들은 콩고 지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주장했습니다. 1891년 원주민의 이 노동력을 강제하고 상아와 고무를 완전히 독점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이후 콩고에는 고무 농장과 이 카카오 농장이 닥치는 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제공한 이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채 카카오 열매를 무더기로 쓸어가게 되죠. 이렇게 법이 제정되면서 말도 안 되는 잔혹행위가 벌어졌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아니에요? 뭐야? 네, 이 사진은 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손? 아니 저걸 가만히 내비둬? 저렇게 잘라놨다고요? 네, 이 사진은 그 하루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아니 저거 이유로 진짜 죽은 5살짜리 딸의 잘린 손과 발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딸의 손과 발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처참하죠. 저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어머. 네, 이 사진들 역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손목이 잘린 콩고인들의 모습인데요. 다 왜 손들을 잘라? 레오폴드 2세의 치세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당시 이렇게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주실래요? 1. 정해준 할당량을 처음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고 한쪽 손을 자른다. 2. 두 번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손을 자른다. 3. 세 번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이 없어 일할 수 없으니 죽인다. 4. 죽은 사람의 할당량은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진짜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저런 거 만든 사람.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콩고에서는 고무를 빼앗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참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1896년 당시 한 독일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콩고에서 하루에 잘린 손목만 1,308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최악이다 진짜. 레오폴드 2세가 어느 정도로 콩고를 수탈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근데 손목을 자르고 무슨 할당량을 그러니까 채우라는 손목 왜 자르는 거야? 콩고 전국에는 이러한 시체들이 산더미로 쌓일 정도였는데요. 한 미국 교수는 레오폴드 2세가 학살한 콩고인을 1,0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1,000만 명? 네.
그 당시 콩고를 수탈해서 레오폴드 2세가 거둔 수익은 2억 2천만 프랑, 현재 가치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콩고의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레오폴드는 급하게 증거인멸에 나서는데요. 이 벨기에의 콩고 행정관은 관련 수탈과 고문에 대한 이런 서류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을 꼬박 태워도 모두 없애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했죠. 이 일이 알려진 다음에는 레오폴드 2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레오폴드 2세는 끝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며 잡아떼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1909년 사망하게 됩니다.